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석촌호수 8바퀴 플러스 600m 총 21.0975km 마라톤 하프코스 훈련을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비가 내려서 제가 비옷을 입고 하프코스를 달렸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어 가지고 체감 온도는 약간 더 낮을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차차 그쳐서 현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상태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 마라톤 훈련을 하러 나와서 21.1km를 달렸는데요. 풀코스 마라톤의 절반 거리인 하프코스 마라톤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 3일절부터 오늘 2023년 3월 12일까지 21년 1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문학 서적 4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 작품을 집중적으로 집필하느라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한 달 반 정도는 좋아하는 마라톤도 참아가면서 집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4번째 작품인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아 마라톤을 일주일 앞두고 최소한 하프코스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오늘 21.1km 하프코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필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동계 훈련을 열심히 하질 못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풀코스 마라톤 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에 생애 89번째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이후에 마라톤 훈련을 열심히 하질 못했는데요. 길게 뛰어봐야 한 10km 정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장거리 훈련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에 생애 89번째 42.19km 완주 이후에 그동안 장거리 훈련을 못하다가 97일 만에 오늘 하프코스 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즉 2023년 3월 19일 일요일에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그 동아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제가 오랜만에 장거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3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13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석촌호수 8바퀴 달리고 플러스 600m, 그래서 총 21.0975km 하프코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마라톤 관련해서 50년이라는 숫자, 반세기죠. 100년을 1세기로 보지 않습니까? 50년이면 반세기, 하프 센추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년이라는 그 숫자 반세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이라는 반세기와 관련된 마라톤에 관한 것, 그리고 독일의 그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 뭐 이런 것도 50년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회가 일주일 후에 개최되는 92주년 동아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그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입문 2주년 시점이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그 동아 마라톤 대회가 올해 9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 마라톤도 제대로 개최하지를 못했었는데요. 2019년 개최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올해 2023년도에 92주년 동아 마라톤 대회를 일주일 후인 2023년 3월 19일 일요일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을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42.19km 코스인데요. 가슴 벅찬 환희와 희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동아 마라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하프코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자, 동아 마라톤 관련해서 이제 1931년에 동아 마라톤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동아 마라톤 초기에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송기정 선생께서 동아 마라톤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셨고 1936년에는 드디어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출전하셔서 베를린의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시면서 그 당시로는 세계 신기록인 2시간 29분대의 기록으로 송기정 선생께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쓰시면서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는데요. 그게 1936년입니다. 거기에서 송기정 선생님께서는 금메달을 따시고 남승용 선생께서는 동메달을 획득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해방 후에는 미 군정 시절에 1947년에는 그 보스턴 마라톤 50주년입니다. 1947년 미 군정 치하에서 보스턴 마라톤 50주년을 맞이해서 서윤복 선생께서 선수로 출전하고 송기정 선생께서 감독으로 이끌고 또 남승용 선생께서 선수 겸 코치로 뛰었었는데요. 그래서 1947년 미 군정 상황에서 보스턴 마라톤 50주년에 출전해서 그 당시에 서윤복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서윤복 선생께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그때 전 세계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이 석촌호수 8바퀴 정도 뛰는 동안 그 5바퀴까지는 비가 내려서 이 비옷을 입고 뛰었었습니다. 비옷을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비옷입니다. 그리고 6, 7, 8바퀴째를 뛸 때는 비가 그쳤는데요. 지금도 비가 그쳤었는데 지금 약간 이슬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도 비가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굵어지기 전에 빨리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윤복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왜냐? 보스턴 마라톤 50년 역사상 동양인이 우승을 하기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 50년 역사상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귀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께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쓰셔가지고 서윤복 선생께 선물로 하사를 하셨습니다. 족패천하 무슨 뜻이냐면 철각의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1947년도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께서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딱 1년 전인 1949년 6월 26일에 암살을 당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멸사봉공을 정신을 발휘하신 김구 선생님의 그러한 그 애국 충정이 항상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그 김구 선생께서 바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생에게 족패천하, 철각의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라는 휘호를 적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인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 5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함기용 선생, 송기륜 선생, 최윤칠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 금, 은, 동메달을 다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53주년에서 함기용 선생께서 금메달, 송기륜 선생께서 은메달, 최윤칠 선생께서 동메달, 금운동 1, 2, 3위를 우리 한국인이 다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달 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카퍼레이드도 귀국했을 때 카퍼레이드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또 아픔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함기용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때 한국인으로서는 보스턴 마라톤 두 번째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자, 그래서 서윤복 선생께서는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한국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셔서 50년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년에는 이제 함기용 선생께서 보스턴 마라톤 두 번째,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우승을 하셨고,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딱 50년 아니지만 51년이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던 연도죠. 2001년에 보스턴 마라톤 10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가 아니라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했던 게 2001년도입니다. 자, 이봉주 선수가 현재는 좀 몸이 아프신데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께서 2001년도 보스턴 마라톤 우승 그 무렵에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1970년생이니까 2001년도면 31살의 나이였는데요. 그 전부터 맹활약을 하셨었죠. 1992년에 황영조 선수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을 했었고, 4년 후인 1996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아쉽게 2등 은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2년 후인 1998년에는 이봉주 선수가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 우승을 했고요. 2001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고, 2002년도에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또 우승을 했었고요. 그러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는 올림픽에서는 애틀란타 올림픽 남자 마라톤 은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그리고 2007년에는 동아 마라톤 세계에서
보스턴 마라톤 다음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 마라톤에서 2007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37살에 선수치고는 노장인 나이인 37살의 나이 2007년도에 동아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봉주 선수가 빨리 쾌유하기를 빌겠습니다. 벌써 이제 빗방울이 좀 굵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은 존 켈리입니다. 존 켈리. 존 켈리라는 분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는데요. 그분은 보스턴 마라톤 126년 역사에서 보스턴 마라톤에 64회 도전을 해서 61회를 완주를 했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2번 우승을 했고, 준우승을 7번 했고, 또 5위 안에 들어온 게 한 15번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는 분이 존 켈리인데요.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 35km 지점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칭하는데, 원래는 상심의 언덕입니다. 그 지점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의 제목은 Young at Heart입니다.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Young at Heart, 마음은 영원한 청춘. 거기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35km 지점 상심의 언덕, 심장 파열의 언덕에는 그 Young at Heart라는 제목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데, 한 사람은 20대의 청춘이고 또 한 사람은 70대의 노인입니다. 20대의 청년과 70대의 노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의 20대 시절의 모습과 또 존 켈리의 70대 시절의 모습이 서로 맞잡고 있는 겁니다. 동일 인물인 겁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의 청춘 시절, 20대 시절의 존 켈리와 50년이 지난, 여기서 또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50년이 지난 70대의 노인이 된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의 제목이 Young at Heart,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기 때문에 1990년대 무렵에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존 켈리는 또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생께서 2시간 29분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실 때 존 켈리도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긴 하지만 올림픽과는 이제 인연이 좀 잘 안 닿다 보니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40년과 44년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올림픽 개최가 안 됐었고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존 켈리가 1936년 베를린, 또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존 켈리가 출전할 때 송기정 선생께서 우승을 하셨고, 송기정 선생께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실 때 신었던 신발을 존 켈리에게 선물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또 한 차례 존 켈리에게 신발을 선물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존 켈리는 그 정도로 유명한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원뜻이 상심의 언덕입니다. 상심이 뭐냐? 상처할 때 상자에다 마음 심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상심했다, 뭐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걸 상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잘못 이제 번역을 한 거라고 합니다. 원뜻은 상심의 언덕,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온이 한 6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고 이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오른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손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그래도 영하의 날씨에도 저는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 시려운 것은 영상 6도의 날씨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켈리가 1935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우승을 하고 다음 연도인 1936년, 즉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던 연도입니다. 1936년 8월 9일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이 우승을 했고, 그보다 넉 달 앞선 1936년 4월에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처음에 선두 그룹을 형성한 멤버들이 미국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디언 출신인데요. 미국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도 출전을 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뛰고 있었었는데, 존 켈리가, 즉 전년도 우승자인 1935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25km 지점에서 선두 그룹에서 달리고 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추월을 해 나갔습니다. 터치하면서 일종의 화이팅, 열심히 달리자, 이런 의미로, 이런 격려의 의미에서 어깨를 딱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화이팅 하면서 지나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는 이제 힘이 팔팔 넘쳤던 그런 상황에서 좀 있습니다. 그런데 32km 지점이 이제 경사길이 시작이 됩니다.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32km 지점부터 35km 지점까지 약 한 3km 정도는 표고차가 한 30-40m가 올라갑니다. 표고차 해발 고도가 한 30-40m 정도가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이제 마라토너들은 다 힘들어 하는 겁니다. 오르막길 경사가 계속 한 3km 가까이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존 켈리를 다시 추월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5km 지점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선두 그룹에 달리고 있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를 추월을 해 갔었고, 그로부터 한 7km 정도가 지난 32km 지점에서는 이 반대로 그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존 켈리 선수를 추월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켈리가 약간 주저앉아서, 힘드니까, 오르막길이 계속 시작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존 켈리가 주저앉아서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추월해 나간 앨리슨 브라운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스턴 마라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신문의 기자가 그 장면을 촬영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존 켈리의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 심장,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의미로 보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번역을 하기를 소프트웨어인 마음이 아니라 하드웨어인 심장이 너무 아프다, 즉 오르막길이 계속 한 2-3km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심장 박동이 뛰니까 하드웨어인 심장이 너무 파열돼 버릴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못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장 그곳을, 보스턴 마라톤 32에서 35km 지점을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원래 뜻은 상심의 언덕이다, 즉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 선수한테 추월을 당하면서 상심했다. 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추월해 나가는 앨리슨 브라운을 존 켈리가 바라봤었다. 그걸 보스턴 글로브지에서 기자가 촬영해서 보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뜻은 상심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km 정도 쭉 표고차가 3, 40m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 바로 영앳 하트라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여성이 마라톤에서 최초로 완주했던 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성이 42.19km를 최초로 뛰었던 역사가 언제였을까요? 그건 바로 1967년입니다. 196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던 캐서린 스위처라는 20세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캐서린 스위처라는 그 여대생이 마라톤에 뛰고 싶어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42.19km의 출전이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으로 출전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름을 중성적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백넘버 배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번호가 262번입니다. 262번 배번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을 했던 20세의 여대생 캐서린 스위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한 5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스태프들 운영진이 제지를 했습니다. 왜냐? 남성만 출전할 수 있는데 왜 여성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출전하냐라고 해서 제지를 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혼자 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자친구 겸 코치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이 캐서린 스위처를 이제 주로상에서 나가라라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남자친구 겸 코치가 그 스텝을 다시 제지를 했습니다. 계속 뛰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캐서린 스위처 선수는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대회에서 42.19km를 5시간 가까운 기록으로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그 스텝에 의해서 대회 운영진에 의해서 제지를 당한 모습이 또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 전 여권운동 그 신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의 멤버가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제지하는 모습이 전 세계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사진을 본 전 세계 여성들이 왜 여성들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못하게 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게 이제 여권 신장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이 됐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71년도에 드디어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서 1971년에 여성들한테 출전을 시켜줬었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71년도면 뉴욕 마라톤 1주년 때인데요. 그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성들 참가가 허용이 됐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정식으로 여성들의 참가를 허용을 했었고요. 올림픽에서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는
여자 마라톤 세계 최초 완주자고, 그로부터 즉 1967년 시점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제가 오늘 주제가 50년이라는 반세기라는 주제지 않습니까? 1967년 세계 최초,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 2017년에는 캐서린 스위처가 70세의 나이로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여성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을 했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에는 70세의 나이로 다시 한번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이 아니라 완주를 했었습니다. 완주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50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 여러 차례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5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다시 한번 완주를 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데 너무 손이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반대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손을 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판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466페이지짜리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7,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 6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의 비하인드 스토리,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대한 그 책에 담았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국가는 소련입니다. 소련,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국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된 국가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이제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독일, 그 다음이 네 번째가 폴란드가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개전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1939년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53년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53년 전이면 1970년입니다.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가지고 개토 기념 묘역에서 참배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었고, 그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자행했던 유대인 대학살, 유대인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그 만행이 있었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서독의 그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1970년 12월 7일에 바르샤바 게토 봉기 지역, 게토라는 것은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참배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독일의 그런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었던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 일본도 전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독일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국가인데요. 자,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7일에 그러게 바르샤바에서 게토 봉기 지역을 참배하면서 유대인 학살의 현장 기념 그런 묘역이죠.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 1970년 12월 7일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제목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는 제목 타이틀로 해서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었던 겁니다. 그 12월 7일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 됐던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진 지 딱 29주년이 됐던 시기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1941년 12월 7일에 기습 폭격을 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1941년 12월 7일인데요. 그로부터 29주년이 됐던 1970년 12월 7일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었고 나치 독일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깊이 진정성 있게 사죄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그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참고로 빌리 브란트 전 그 당시에 서독 총리는 원래 베를린 시장도 역임을 했고 또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 1969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동안은 서독의 총리를 했었습니다. 서독의 총리로 부임한 게 1969년이고 이듬해인 1970년 12월 7일에 그러게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그 당시에 동방 정책을 많이 주창을 했었습니다. 원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아데나워 총리가 10여 년 정도 집권하면서 기본 동방 정책이 독일과 소련을 제외하고 소련을 제외하고 동독과 교류를 하는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서독의 기본 외교 정책은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련을 제외하고 동독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와는 외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후 아데나워 총리 시절의 외교 정책이었었는데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제 서독의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그걸 바꿨었습니다. 그걸 바꾸면서 이제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겠다 이런 외교 정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었던 거고 그 일환으로 1970년 12월 7일에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그렇게 무릎 꿇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동유럽 국가들이 그거에 크게 감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독과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그 바르샤바 무릎 꿇기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긴 했지만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독일의 그러한 반성과 과오의 그 용서의 그런 화해의 손짓을 이제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또 이듬해 1990년에는 독일과 서독이 통일을 하는 통일 독일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의 시발점은 바로 즉 1990년 통일 독일의 시발점은 그로부터 20년 전인 1970년에 그 당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가 50년 반세기라는 주제인데요. 1970년 바르샤바 무릎 꿇기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이면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20년에는 자,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항들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항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하순에. 그래서 그 공항의 명칭이 뭐냐? 바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밀리 브란트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밀리 브란트. 공항의 명칭이 바로 과거 50년 전에 바르샤바 무릎 꿇기의 주인공이었던 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공항 명칭에다 빌리 브란트를 넣은 겁니다. 공항 명칭 지금부터 3년 전인 2020년 10월 하순에 개장했던 공항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 역사에서 엄청난 기여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는 뭐 브란트 광장이라는 광장까지 생길 정도로 폴란드에서도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그러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샤를 드골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문이 있는 곳이 바로 샤를 드골 광장이듯이 폴란드 바르샤바에는 브란트 광장이라는 전 서독 총리의 그 이름을 딴 광장이 있고, 또 독일의 베를린에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라는 명칭의 공항 이름이 생긴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이 있듯이. 그 정도로 독일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입니다. 자, 50년이라는 숫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가 50년이라는 또 숫자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롯데월드 타워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입니다. 2017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지 6주년 정도 됐는데요. 123층 555m 높이, 이 건물이 바로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송파구청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 잠실 석촌호수의 역사도 50년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돼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